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11월을 뒤로 하고 12월 첫째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12월과 관련돼서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감에 부응해서 시장이 잘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장전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주시는 분 모셔봐야 될 텐데요.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2월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자면 연말이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차이나 리오프닝 이슈가 있다 보니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대해 볼 만한가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시장의 움직임 잘 살펴보시게 되면요. 배터리와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군 중에서 특히나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꾸준한 시장 내 관심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그 12월 마지막 FOMC 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떤 그 기대감, 물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추가로 앞서서 도진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 내 사실상 상당 부분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그 기대감은 결국은 FOMC의 이번 FOMC의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 가능성,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더 하락 쪽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유지하게 만드는 상당히 큰 힘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지난주 특히나 우리 시장 내 상당 부분 관심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이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시진핑의 3연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반감,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의 장기화에 따른 중국 시민들의, 중국 국민들의 이제는 좀 지쳤다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인 그들의 어떤 그 생활고와 맞물리게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 특히나 크게 지금 좀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 내 특징들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제로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폐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뭐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방역 완화 조치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지난 11월, 지난달부터였죠. 11월 중순 정도부터 봉쇄 지역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봉쇄의 완화,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려감 여전히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가 상당 기간 그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걱정거리. 한순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수는 없다. 일단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방역의 완화가 진행되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였고 이때까지 경험적인 현상이었다라는 점. 근데 아직 중국 같은 경우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되었다라고는 아직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계속 누르면서 최소화시키려는 어떤 그 코로나 상황을 최소화시키려는 어떤 노력,
이 너무나 장기화됐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확산은 사실상 중국에서 나타나지 않았었다라는 부분. 이런 고비를 넘겨야만 그래야만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방역의 완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우려감 부분이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의 2022년 경제 전망, GDP 성장률 자체가 한 4% 내외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뭐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일단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게 올해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4.5% 내외의 전망치 그다지 큰 성장률은 분명히 아니다. V자 반등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조금은 좀 다르게 어떤 코로나 이후 V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이 안 됐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하향을 향해서 우하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U자형 또는 L자형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아마도 시장에서 전망하는 부분은 내년 3월 전인대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내년 3월에 전인대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현재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주 우리 시장 내에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를 놓고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은 좀 모멘텀이 움직이고 있다. 기대감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여행업이랄지 면세점업이랄지 카지노업이랄지 항공업종이랄지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이랄지 아니면 호텔 신라,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어찌 보면 지난주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어떤 그 상승폭을 보여준 업종 중에 하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말까지는 그 상승 잠재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쪽에 그리고 위드 코로나는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내 특히나 홈쇼핑 채널을 우리 시청자들 잘 보시게 되면요. 여행 관광 상품이 홈쇼핑 채널 중에 거의 프로그램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본물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공항 다니고 있는 리무진 버스들의 노선 버스들의 어떤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라면 이제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 사실은 명동을 좀 가봤었습니다. 네. 명동을 가서 이제 그 점포 주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는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의 입국이 조금씩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감하고 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연말로 다가갈수록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그렇게 되면서 여행업 이제는 조금은 좀 여행, 관광, 면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중국식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더 나아지겠지만 확실히 우리 대표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피부로 느껴지기에 이 중국식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종목에도 그렇고 우리 실생활에도 그렇고 녹아든 걸 보면 기대감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리오프닝 기대감을 가지고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있다면 12월 FOMC일 네. 것 같습니다. FOMC 앞두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저희가 어떤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그 12월 4주 남았습니다. 4주 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들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소비. 네 번째가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확실한 엔데믹으로의 진입. 다섯 번째가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첫 번째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물가. 인플레 정점 통과 여부.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 그와 동시에 금리 인상 강도 역시 정점을 지나고 있다. 12월 FOMC에서 75bp가 아닌 50bp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페드와치에 의하면 70%를 넘어서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통과했고 금리 인상 강도 역시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감. 이 부분은 경기 연착륙과 맞물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스물스물 커지고 있는 우려감 부분이 있죠. 바로 고용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인상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직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질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안전임금제를 요구하는 명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실질적인 그들의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임 요율의 인상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임금 인상과 맞물리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시장에서도 임금 인상 이슈와 맞물린 파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 다들 뭐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철도노조 파업 물론 이제 철회 쪽으로 이제 그 가닥이 잡히고 뭐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유로존에서는 유로스타의 파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철도노조의 파업 이를 놓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그 강력하게 지금 그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임금 인상과 맞물린 파업. 이 부분은 고용 부분과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는 점.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내 가장 크게 우리 시장으로 어떤 그 우려감을 자아낼 만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미리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연말 소비와 관련돼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추수감사절 이후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뭐니 해도 연말 소비와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네 번째 이슈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엔데믹으로의 진입. 근데 이 리오프닝과 과연 중국의 경기 침체와 이 부분을 놓고 시장이 어떤 방향성, 어떤 판단, 어떤 전망을 내놓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 이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말 이유가 일단 국제 유가 상한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출입 유가 상한을 60달러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생산 단가, 원유 생산 단가가 약 20달러 정도 되니까요. 아마도 러시아를 제재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수준이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러시아에서 수출을 그들 스스로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라도 충분히 러시아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는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국제 유가의 안정화 쪽으로 한 80달러 내외 선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조금 겨울철 동절기가 지나게 되면 결국 스물스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슈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리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원유 감산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 가능성은 우리가 계속 열어놓고
시장 대응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 이슈 5가지 이슈 중에서 일단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될 것 같은데 FOMC를 일주일 앞두고 지금 블랙아웃 피리어드에 진입을 했죠. 그 어느 누구도 연준 위원들은 여론과 소통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앞서서 파월 의장 상당 부분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그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역시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어찌 보면 달러 인덱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 104 또는 105포인트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역시 1,300원, 1,200원 후반대까지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단 그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연말 소비 시즌이 같이 맞물리게 되고 국제유가 상한제가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과연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제유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하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 임금 인상 목적의 파업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고용 부분 쪽에서 결국은 고용이라는 것은 경기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임금 인상이 진행이 되다라 보면 고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임금 인상을 경기는 연착륙 쪽으로 가고 있고 임금 인상은 좀 극단적으로 높게 이루어진다라면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ADP 민간고용 3.7% 내외에서 안정되는 그런 모습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3.8%, 3.9%까지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이번 주 시장에 미칠 영향, 결국 PMI 지표,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제 그 PMI 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ISM 제조업 지표 역시 그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잘 보셔야 되겠죠. 미국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표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경제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는 점 생각을 미리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요한 증시 이벤트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5가지 요소로 시장의 중요한 부분들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 여러분들께서도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수님이 직접 포착한 히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좀 쭉 들으니까 이번 연도가 4주밖에 안 남았다는 게 좀 실감이 납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수급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들 짚어주시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7,096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수급 변동성이 커가는 이 시점에서 전략을 또 세워주신다고요? 예.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3가지 이슈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사실상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 변동성, 개인 입장에서 수급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과 관련된 이슈. 두 번째는 대주주에 산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주주에 산입이 된다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 이를 놓고 사실은 배당부 투자를 할 것이냐 배당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배당부 내가 과연 배당주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배당 락 이전에 매도를 하고 배당 수급만을 활용한 그런 투자 전략을 12월 중에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락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배당 락보다는 배당 부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부 투자는 배당 락 이전에, 왜냐하면 배당을 노린 투자들이 사실상 12월에 들어오면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업종군들,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군들,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배당 락이 되는 금액과 내년 2월 달에 받을 배당금, 실질 배당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배당 락은요, 이론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론적인 주가를 가지고 지난 해에 지급을 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 락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배당 락의 산정 기준은 지난해 받은 배당금이니까 내가 배당 락까지 가져가서 배당을 내년 2월 달에 받을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당 락 금액이 오히려 배당을 받을 실질 배당금 금액보다 클 수도 있다.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배당부를 전후한 배당부 이전에 주식을 사서 배당부 이전에 매도를 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결국은 배당 락 이후에 폐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주주명부 폐쇄 전후한 매매 전략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금투세 회피용,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한 미리 올해 한번 접고 가는 그런, 혹시 모르니까요, 올해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되사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되사는 전략은 배당도 그렇고요, 대주주 회피용 물량도 그렇고요, 금투세 회피용 물량도 그렇고요, 내년 1월 2일, 1월 3일 재개장을 하게 되면 수급 개선이 상당 부분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잘 보시게 되면 12월 28일이 배당 부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이고요. 금요일이 납회일이니까요. 목요일이 배당 락 발생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배당 락 발생일인 12월 29일 날 재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금투세 회피용 물량도 그렇고 대주주 회피용 물량도 그렇고 재매수 일자는 오히려 12월 29일이 적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또 배당부에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 하면 공매도 숏 커버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 롯데관광개발, 듀산 퓨얼셀, 호텔 신라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 숏 커버링, 숏 커버링의 리스크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거나. 왜냐하면 숏 커버링 안 하고 공매도를 하고 그냥 배당 일자를 넘어서게 되면 공매도를 한 주체 입장에서는 배당금까지도 토해내야 됩니다. 배당금까지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 이중고를 회피하기 위해선 숏 커버링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다시 재매수를 해서 주식을 되갚는 그런 행위를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연말 이전에, 배당락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28일, 29일, 30일은 납회일이니까요. 28일과 29일 잘 보셔라.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맞는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수급 변동성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봤고요.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계속해서 오늘도 아마도 환율 안정화 양상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특히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 개선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서 흔들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은 일단 피벗 가능성이 높아요. 변곡점을 이미 지나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의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아마도 연착륙 쪽으로 갈 가능성,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바로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한 번 겪어야만 할 허들 포인트가 있다. 그 허들 포인트는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기업들이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 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밸류에이션 이슈와도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하향 조정 쪽으로 그 방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될 것이고 현재 코스피 12월 포워드 PR이 약 한 11배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높은 상황. 근데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죠. PR은 높을 때 샀다가 PR이 낮아지면 매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네. PR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오를,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많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의 부담 상황, 이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그런 전략,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은 좀 연말로 갈수록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접근하시면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장 작전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주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이슈 분석 시간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 주시는 분이시죠.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이 화물연대에 이어서 이 조선업계에서도 파업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을 한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크실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주신다고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 파업에 대한 우려 소식인데요.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놓고서 조선업계의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들어진 상황에서 파업 리스크가 확산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3사의 공동 결의 대회를 가지면서 7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내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3사 노조는 오는 6일에 4시간, 7일에는 7시간 공동 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오는 13일 이후에는 전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이 11월 29일에 있었던 임금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사측은 노조의 기본급 8만 원을 인상, 격려금 30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노조는 임금 10만 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측 제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는 올해 33차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사무중공업 노사는 각각 20여 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부담은 단지 이 이슈 때문만은 아니죠.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철강제 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 조선업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요. 중소조선사들은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 철강제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역대급 수주 잔고를 올리고는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과 노조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와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의 합동 파업이 혹여나 앞으로 현대조선 3사의 주가 상승, 본격적인 개미털기가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코스피의 하락으로 동반 하락하는 그 차트를 그려주면서 파업이란 좋은 재료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보겠습니다. 현대그룹이 어떠한 방식으로 노조와 협상,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테마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파업의 불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거 이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이 중국발 소식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도시 방역 완화 소식에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방역 완화 소식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중국 대도시들이 방역 봉쇄를 연이어 완화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허브 광둥성 광주시정부는 지난 1일 하이주, 테너, 바이원 등으로 도심 9개 구의 전면적인 방역 봉쇄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충칭 시정부, 허베이성, 성도, 스자장도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베이징 차오양구의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자 중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의 자가 격리를 허용했습니다. 중국의 방역을 담당하는 수출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좌담회에서 감염자 판정, 검사, 치료, 격리 등 방역 조치를 부단히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며 경제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연우,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콜마, 토니모리, 에이블 ENC 등 화장품 테마 및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 면세점, 카지노 등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분석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7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화장품 관련 주들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감 영향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화장품 용기 업체 연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포장용기 제조 전문 업체 연우는 한국 콜마에 올해 초 인수되었죠. 한국 콜마의 22년도 매출이 역대급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연우의 주가 흐름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연우의 주요 제품은 펌프형 용기, 튜브형 용기, 견본용 용기로 구분이 되고요. 국내 최초로 화장품 디스펜스 펌프를 개발하는 등 펌프형 튜브 용기 부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내 매출처로는 화장품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 그룹이죠.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연우의 매출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은 2,870억 원으로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87%, 132%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연일 차트를 보시면 11월 29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 상승 추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241평을 뚫어주면서 상한가를 혹시 또 기록해 주는가 싶었었는데 3일간의 상승분, 금요일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었죠. 화장품 섹터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연후의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18,400원 부근 매물대 형성과 전일 241일평을 뚫고 내려온 모습, 거기에 단기 평선 골든크로스 형성과 지금 현재 21일평 15,800원 지지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신다면 전고점 21,7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8,400원 매물대 형성으로 저항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연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입가 18,400원, 손절가도 자세하게 15,8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1,700원 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 잘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는데요.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조금 전 이슈에서 중국 정부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방역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때문에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화장품주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은 한불 화장품과의 흡사 합병을 통해서 그 생산부터 R&D, 마케팅,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22년 3월 말에 기준 국내 19개 매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총 14개의 단독 매장을 보유 중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네오팜을 주요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화장품 업계 매출과 이익은 적자를 지속 중이었지만 이츠한불은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154% 상승을 하면서 영업 손실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츠한불의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 21,000원과 전저점 13,850원, 그 중에 그 중간 라인 17,500원이 진입가 부근으로 매력적이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전고점 2950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다만 121일평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보고요. 11일평 다음 지지선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은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 더 이상 연준발 메시지까지 나오지 않게 된 상황, 그리고 외부의 지정학적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완화, 또 시위 상황 변동성에 대한 예의주시를 한다면 말이겠죠. 중국 관련주들 14일 연준의 금리 결정 전까지는 상승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면서 이 점 유의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기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과 더불어서 오늘 두 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연구원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금요일 미증시는 견고한 고용 보고서 결과의 여파와 달러와의 강세, 금리 상승에 따른 반도체 등의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나오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축소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 외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수혜받는 기업들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 관련주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선의 발언이 없기 전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리오프닝의 관련주들이 이번 시 주석의 발언만큼 얼마만큼 강한 모습 보여주는지 오늘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첫 번째 이슈, 5월 말 수준으로 하락한 천연가스 그리고 기타 원자재 가격 흐름에서 저희가 체크포인트 짚어본다고요? 네, 원자재 가격을 먼저 짚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주요 종목 같은 경우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 그리고 종목이 있다 보니까 짚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시장 흐름 안에서 아무래도 뭐 개별적인 이슈로 반응해서 종목들의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번 크게 원자재 가격을 챙겨보고 가는 흐름을 가지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원자재 가격 중에서 흐름이 연초에 강했다가 최근은 약한 게 천연가스 가격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연초 강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촉발된 이 공급의 이슈가 먼저 시작이 되면서 이 수요 같은 경우가 기존보다 느는 경우는 아니었지만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추가로 투기적인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연초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지금의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겨울에 되면은 다시금 수요가 올라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시장에서는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되려 가격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수요보다는 공급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이 포인트고 마지막 가격의 피날레 같은 경우 투기적인 수요가 더해지면서 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같은 경우가 제자리로 오고 나서 가격의 상승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천연가스 가격은 조정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해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번 큰 시세가 연초에 나고 나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대형 업종으로 한번 비춰봐야 되겠죠. 대형 업종 같은 경우는 조선 업종 같은 경우가 LNG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다 보니 지금 조선가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와 있고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이겠죠. 천연가스 가격의 조정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썩 좋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80불대 수준이에요. 이 가격대를 놓고 우리가 유가를 살펴볼 점은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점, 그다음에 이 방향성 같은 경우가 감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증산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있고요. 이 구조 안에서 유가는 80불대에서 지금 안착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이 크지 않으면 즉 경기 침체를 반영한 유가 수준 같은 경우는 70불 이하, 60불대 수준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할 텐데 그러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한 80불대에 안착하는 유가가 나타나는 구조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군들 같은 경우는 수요 어차피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이 안에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은 폴리실리콘단은 구조가 좀 다르고 모듈단 같은 경우는 퍼스솔라 같은 경우 타 업체의 증설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구간 안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 관세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가 됐었고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비껴 있는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연초에 또 불거진 흐름이 곡물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였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곡창지대가 많고 이 부분이 밀 생산이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있다 보니 공급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또한 공급적인 요소 안에서 가격의 변화가 있고 나서는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투기적인 수요가 더해지고 나서 가격의 상승 이후에 수요가 크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가격은 제자리를 찾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기 힘든 구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같은 경우를 제품 가격에 정가한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업종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가격이 형성된 이후에 한 2분기, 3분기 정도 뒤에 이 가격을 반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 이미 상승되어 있다 하면은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턴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게 음식료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수요 공급 논리에서 수요가 뒷받침된 원자재 가격의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주가가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로 이 수요가 뒷받침된 요소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업종에 영향을 미칠 때 같은 경우 그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가 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와 반대되는 점의 시세죠. 공급과 관련된 부분 안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투기적인 수요가 뒷받침된 흐름이 나타난 원자재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서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등이 힘들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자재 가격 흐름 안에서 주요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기 편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대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음식료 업종 안에서 뭐 장류라든지 밀키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제품 가격의 인상 같은 경우 저항은 그리 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쓰이는 뭐 제품이다 보니까 강하지는 않은데 원재료를 제품 가격에 전가한 이후에는 실적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은 턴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는 실적 안에서 뭐 대상의 포인트는 일단은 밀키트 사업 같은 경우에 확장이 나타나는 시점이 주가에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좀 방어적인 성격이 부과 가능하다는 점까지 더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그 실적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4분기 실적도 부진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 통 같은 경우는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종목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9,9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이 관련돼서 대상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접근이 가능한 부분과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과 더불어 함께 이슈까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이 수급과 관련돼서 저희가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대형 IT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부정적이에요.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들의 수급적인 영향, 외국대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나타냈다 보니까 업황의 부진까지 짧게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을 거란 그런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가격대는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전 저점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지금 접근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이 하루 거래당 한 3천억 이상 매도한 날 같은 경우는 시장에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수급적인 요소를 대입을 했을 때 높고 이 안에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개별주 일정 아니면은 뭐 개별주의 모멘텀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군이겠죠. 그런 군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시총 상위주들은 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여기에 연결해서 좀 개별적으로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올 게 있다든지 그러한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쉬어갈 필요가 있는 시장임을 인지를 하면서 철저하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요소들, 그다음에 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리 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에요. 조금은 시장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개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어려운데 혹시 다음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주가 상승의 촉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 안에서 주가가 내년 이익을 대입해봤을 때 비싼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는 수주겠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해외 수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이평선을 이탈한 주가가 금요일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바로 회복하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대를 정한 구간 안에선 지금 내년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비싸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해외 수주가 나오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이 가능한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9,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현대로템까지 특징적인 종목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작전까지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장중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